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금 조달 유로 커런시 시장에서, 그러니까 통화 발행국 역외에서 거래되는 주로 이제 정기예금이라고 그랬죠. 유로 커런시라는 게 그 화폐로 예금되어 있는 정기예금. 근데 그게 정기예금만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더 크게 얘기하면 정기예금 플러스 그 화폐로 자금 조달하는 수단을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요구불 예금만 빼고요. 정기예금이 80% 이상, 만기 3개월 이하가 75%다. 아주 3개월도 안 되니까 상당히 단기적인 그런 거래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국제 은행 거래에서 주로 3분의 1이 국제은행의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은행 간 거래가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순수하게 예금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하기 위해서 자금을 이렇게 풀을 이렇게 모아놓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금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만기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금 운용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직접 금융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자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내외 분리형하고 내외 일치형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비거주자만의 거래로 국제 금융이 정의됐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비거주자. 그래서 비거주자만의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를 내외 분리형, 내외 일치형. 유럽 여기도 주로 그렇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점점 이런 것들이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국제 금리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될 게 이제 리보라고 하는 금리요. 원래 리보 하면 리보 자체가 풀네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 리보 금리다 이렇게 이중으로 얘기를. 자,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 그러니까 유로 커런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통화 발행국을 벗어난 그러니까 유로 커런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 발행국을 벗어난 그런 화폐의 작은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장. 그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런던이죠. 런던이 가장 그 시장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그 관련된 그 금리가 이 런던에서 결정된 금리가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런던, 인터뱅크, 은행 간 거래. 은행 간 거래가 가장 많다 그랬어요. 은행 간. 오퍼드 레이트. 여기 나오는 비드 레이트하고 비드하고 오퍼요. 그러니까 비드 에스크. 그러니까 오퍼는 에스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에스크트 레이트 혹은 오퍼드 레이트. 네. 에스크란 말도 써도 돼요. 어떨 경우는 에스크트라는 말 쓰다가 여기서 이제 오퍼드. 이제 발음상 또 그때 좋거든요. LIBO, 리보 해요.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 그래서 런던 은행 간 무담보 대출금리다. 아까 예금이라 그랬는데 왜 예금 금리를 안 하고 대출 금리를 했느냐? 예금 금리는 여기 따로 런던 인터뱅크 비드 레이트라고 그래요. 리비드라는데 리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 리비드라는 거는 거의 처음 듣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왜 대출 금리를 갖다가 기준 금리로 쓰냐면, 그러니까 이 국제은행 시장에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국제 채권 시장에서의 기준금리의 역할도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원래 목적은 국제 은행 시장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보 금리를 활용할 때 이거를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기준금리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대출할 경우에 거기다 플러스 그러니까 기업에 이제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금리를 정할 때 리보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금리를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죠.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는다, 기업한테.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를 가장 낮게 하고, 거기다 플러스, 기업의, 신용도는 그거보다 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플러스 알파. 그런 식으로 대출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예금금리가 아니고 대출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게 된 겁니다.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리보. 영국 은행협회에서 산정 발표한다. 이 리보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CD. 이제 예금금리였죠. CD 금리가 리보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은행에서 할 때 보통 CD 플러스 가상금리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CD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얘기하면 길고요. 그래서 한번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경우에 그럴 때 나왔던 게 여기 리보 금리다. 그래서 이걸 코리보 이래갖고 코리안 리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코픽스라고 하는 건 지금도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CD 대출할 때 CD를 기준금리로 해서 대출을 하는 그런 은행도 있고 코픽스라고 하는 그런 기준금리를 바꾸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대출금리로 하는 그런 은행도 있고요. 그래서 대출자들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은행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CD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 없이 그 다음에 아니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 없이 이렇게 제시하는 그냥 그런 은행도 있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CD에서 코픽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금리를 산출하려면 기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영국의 은행협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US 달러에 대한 유로 달러 리보 금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고 10개 통화에 대해서 금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만기도 1일부터 12개월까지 5점 그렇게 발표합니다. 이건 매일매일 산정해서 그걸 보고서 이제 그날 나가는 대출 금리는 그날의 리보 금리에 플러스 가상금리. 가상금리는 대출 만기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리보 금리는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대출금리도 매일매일 변하냐?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리보 금리를 적용을 바꾸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고 석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씩 이 리보 금리를 바꿔 나가죠. 리보 금리는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적용되는 리보 금리를 매일매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이자를 달리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출을. 그래서
그렇다 해서 매달 이자 낼 때마다 이자 내는 당일날에 리버 금리를 보고 가상금리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럼 너무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한번 리버 금리를 오늘의 리버 금리를 갖고 이 기준 금리를 삼는다 그러면 한 3개월 동안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3달 동안은 이때 처음에 정했던 리버 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상 금리를 해서 3개월 동안 하고, 3개월 지나면 다시 이제 그 최근에 리버 금리를 바꾸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변한다. 주기적으로. 그게 이제 변동 대출 금리의 원리죠.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 레퍼런스 레이시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대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6개월마다 그거를 변동금리를 업데이트 할 것이다. 6개월마다 업데이트 할 것이다. 6개월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매달 내는 금리를 똑같은 금리를 적용시켜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6개월 리버를 적용해서 하고 3개월마다 그거를 기준금리를 그거를 변동을 할 것이다 하면은 3개월 리버를 적용시켜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쓰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루짜리부터 시작해서 12개월짜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금리는 작은 거래가 이렇게 만기별로 이 하루짜리, 그리고 뭐 일주일짜리, 2주일짜리, 1개월짜리, 12개월짜리 그런 것들이 유동성이 아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그때 따라서. 유동성이 좋으면 금리가 신뢰성을 얻는 거고, 유동성이 나쁘면 신뢰성이 없는 거고. 우리나라 CD 금리가 신뢰성을 상실한 게 유동성이 별로 좋지 않은, CD의 유동성이 좋지 않은 나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좋지 않은 거에서 나온 금리를 가져다 쓰는데, 그러니까 몇 개 은행에서 거래된 CD 금리 갖고 전체 금융거래 기준금리를 삼아라. 그것도 뭐 하루에 딱 한 건 거래가 일어났다. 그거를 기준금리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막. 그래서 이제 자꾸 문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이쪽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리포트를 해서 은행협회에 리포트를 해서 이렇게 합산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니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이 금리 조작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은 항상 그런 어두운 얘기들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대출의 레퍼런스 레이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지고 말이에요. 그런 유혹을 받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받아서. 자, 리버 패널뱅크, 그런 은행들 대상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 산정 대상, 거래 데이터를 취합할 때 어떤 데이터를 취합하느냐, 취합의 대상이 되는 그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유로의 경우에는 유로 리버 대신에 유럽 은행 연합회가 발표하는 유리버가 더 널리 이용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로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국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자, 그 수업 카페에 그래서 국제 파생상품 관련 기사 여기 들어가셔갖고 여기 보면 리버 이쪽으로 클릭하시면은 이건 그냥 참고로 리버 이 금리 데이터 통계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US 달러 리버 하루짜리부터 시작해서 12개월까지 이렇게 15개 종류의 리버 금리가 매일매일 2014년 9월 최근께 9월 10일 거
쭉 나오고 있죠. 만기가 길어지면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죠. 금리가 상당히 낮죠. 0%. 1년짜리 대출 기준금리가 0.6%밖에 안 되죠. 상당히 낮. 다른 나라 이제 유로 화폐들에 대한 기준금리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0%에 가깝죠. 대부분 다. 항상 그런 게 지금 이슈가 되겠죠. US 달러가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의 요거 해당되는 금리하고 여기 지금 유로 시장에서의 금리하고 똑같은 만기짜리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놓고 비교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는 없느냐. 그런 걸 이제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겠죠?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마련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다 형성이 돼요. 다 합리적으로. 더 넓게 이제 나가면, 이게 이제 그 예금하고 항상 채권하고는 경쟁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짜리 US 달러 리버의, 금리하고, 미국, 트레저리 빌의 금리, 그러니까 미국 단기, 국채죠. 그 금리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이건 단순 비교는 곤란해요. 이건 예금 금리고, 저쪽은 국채 수익률이고, 그래서 이게 1대1 비교는 좀 곤란해요.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채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채권 또 시장 쪽으로 넘어가야 돼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데, 하여튼, 뭐 만기가 똑같다 그래서, 금리가, 뭐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비슷은 하지만, 상품의 성격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슷은 하지만 하여튼 경쟁 상품들이 그러니까 이 금융 상품들 보면 어떤 그래요. 그게 기업 입장에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게 낫는지 채권 시장에 가서 채권을 발행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걸 단순하게 금리를 비교해 갖고 금리가 낮은 쪽을 선택한다. 그거를 항상 그 조달하는 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두고서 그때마다 어베일러블한 거, 쉽게 어베일러블한 거를 잡아서 하는 거지 돈만 따져가지고 금리만 따져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항상 그래서 다양한 아주 자금 조달 수단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만기에도. 자, 그 다음에 국제채권시장. 이거는 뭐 국제은행시장에서 분류했던 거하고 비슷한 용어들은 비슷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국제채권. 외국 자본시장에서 해당국 영내통화 또는 역외통화로 발행. 외국 자본시장에서 해당국 영내통화 혹은 역외통화로 발행된다. 외국 자본시장에서 해당국 영내통화로. 외국 자본시장에서 해당국 영내 이게 국제 채권이면서 외국 자본시장에서 해당국 영내 통화로 발행된다. 예. 그다음에 조금 많이 완화됐죠. 거기다 이름도 외국 채권 그러면 아까 그 국제 은행 시장 할 때 그때 외국과 유로의 차이, 외국 유로의 차이 그걸 잘 구분하셨으면 여기 채권에서도 외국과 유로의 차이를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니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국내 통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자본시장에서 거주자가 그 미국 국내 통화로 표시통화 발행국이죠. 그 미국이라는 게 그 표시통화 발행국 그 국내에서 그 나라 화폐로 그 나라 기업이 발행하면 그건 미국의 국내 채권이다. 다 똑같은데 비거주자가 그래서 한국 기업이 발행하면 그거는 외국 채권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해외 채권하고 그러니까 외국 채권하고 자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 그 파이낸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금 조달 운용하는 쪽에서 해외와 외국을 그러니까 폴린하고 오버시즈하고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폴린은 국내에서의 폴린이고 국내 여기 영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 오버시즈는 역외의 외국인. 영내 외국인은 외국인이라고 그러고 역외의 외국인은 해외인이라고. 미국이 자본시장에서 US 달러로 발행하는데 거주자가 발행하면 그건 미국 채권이라고 그러고 비거주자가 발행하면 그건 외국 채권이라고. 외국에서 발행하는 그런 채권이 외국 채권이 아니고 비거주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거주자 대부분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발행한 채권, 그리고 외국 채권이다. 미국인이 발행한 채권, 미국 채권이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미국 내 외국인이 발행한 채권, 외국 채권인데 특별히 양키 본드라고. 영국의 자본시장에서 이제 역외로 가버렸죠. 이제 US 달러가 미국을 떠나서 역외로 가버려서 거기서 이제 US 달러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US 달러 자금 조달을 한다 이거죠. 이건 유로 채권. 유로 달러라고 했던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는 은행 시장에서는 유로 달러라고 그러고 채권 시장에서는 유로 채권이라고. 이렇게. 외국 채권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양키 본드라고 그러고 한국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자금을 조달해 가는 거. 아리랑 본드라고. 그런 식으로 각각 일본의 경우 사무라이, 영국의 경우 불독, 중국 경우는 판다 본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그 영내에서 지금 발행되고 있는 거야. 영내에서 표시통화국 영내에서 발행되는 거야. 그게 이제 발행의 주체가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라. 쉽게 얘기해서 국내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발행하는 외국인 채권, 외국인이 발행하는 외국 채권. 영내를 좀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채권하고 차이를 둘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 표시통화하고 영내를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룰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표시통화국 영내에서 발행된 국내인이 발행한 국내 채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 그래서 양키본드 발행을 위해서는 미국 증권감독원에 등록하고 미국 회계준칙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하고 미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받아야 된다. 상당히 까다롭죠? 그렇죠? US 달러 같은 걸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US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 즉 US 달러 자금을 조달한다. 채권을 통해서 상당히 불편하죠? 뭐에 비해서? 여기 유로 채권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로 채권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규제를 안 받으니까. 밑에 보면 채권 같은 경우에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 채권 안에서는. 근데 대개 나라에서는 특히 결정적으로 가장 많이 자금 조달의 대상인 US 달러는 규제가 없으니까. 표시통화국 역외에서 발행되므로 아까 유로 커런시 시장하고 똑같은 이유로 거기가 발달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유로 유로 달러 커런시, 그러니까 유로 달러, 유로 달러 본드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돈이 코리아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내가 제일 많지 바깥에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US 달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그죠? 그래서 이제 US 달러 채권,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기축 통화니까. 그래서 이 유로 달러 시장, 유로 채권 시장, 유로 달러 시장이 많이 커진 겁니다. 이게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고. 유로 채권, 유로 달러 본드, 유로 스털링, 유로 엔. 한국에서 발행되는 유로 채권. 한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센터다 그러면, 아주 좋은 센터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 런던처럼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US 달러 표시 채권들이 많이 발행된다. 그러겠죠? 실제로 근데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포스코 건설이 우리나라에서 US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김치본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 이건 사전에 다 이 채권 발행할 때는 이것도 채권은 직접 금융이죠. 그러니까 직접 금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채권은 주식도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제3자 배정 그래갖고 불특정 다수인 말고 이렇게 미리 그 주식을 살 사람을 지정해놓고 발행을 하는 것처럼 채권은 그게 상당히 일반적이에요. 미리 살 사람을 정해놓고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미리 살 사람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걸 불특정 다수인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발행해놓고 그러다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 이미 정지 작업 다 해놓고 수요처 다 이미 조사해서 발행하면 얼마 정도 살 거냐 다 파악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행을. 이 경우도 이제 US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던 이유는 자금을 이 US 달러 그때 갖고 있는 국내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채권을 발행을 당연히 한 거죠. 일반적인 그런 얘기는. 단 여기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통화 표시 유로 채권의 발행 시기나 발행 금액 같은 거를 규제를 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채권 같은 경우는 간접금융은 보다는 직접금융,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채권 발행은 규모가 그냥 크기 때문에 이게요.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돌아다닌다 그래도 자기 나라 화폐가 돌아다니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발행되는 거는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식의 시장이 너무 커지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든지 국제 간의 어떤 것들은 강제력을 동원하기가 힘들어요. 국제 간에 국가 대 국가의 일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그래서 규제가 제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통하고 잘 따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 규제를 어겼을 경우는 어떡할 거냐 그렇죠? 국제 간에는 그래요. 그걸 무슨 뭘 동원해서 어떻게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엄포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게 만듭니다. 국제 채권 시장의 구조, 표시통화는 유럽이 이후로 합쳐지면서 US 달러보다 갑자기 이제 금액이 커진 거죠, 이게. 유로화가. 발행자 국적. 이 발행자 국적을 보면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이, 여기 해당 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차트로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고 싶은 분은 차트로 보세요. 근데 그렇게, 이런 통계치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냥 그런 느낌만 받으면 되니까,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그 큰 구조만 보는 거지, 통계치, 이런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보면 국제 채권 시장에서 발행자라는 거는 돈을 조달해 갔다는 얘기죠. 조달해 갔다는 얘기예요. 차입자. 국제 채권 시장에서
선진국이 87%, 개도국이 4%, 기타 3%. 이렇게 다 합치면 100%가 나오나? 안 나오네. 뭐 다른 데 또 있나 보네. 그래서 기타가 한 9% 정도 되는구나.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선진국이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나? 모자라니까 그런 거죠? 남는데 그렇게 하나? 남는데 왜 조달을 해가? 국제채권 시장에서 개도국들은 발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US 달러 채권을 개도국들은 발행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차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가는 거죠. 누구한테서? 그걸 사주는 치고. 채권을 발행하면 누가 사준다는 거예요, 결국. 개도국에서 사준다는 거죠. 선뜻 이해가 안 가죠? 개도국이 이제 상거래하고 연관이 있죠. 개도국이 이쪽으로 상품을 수출하죠. 상품 수출하면 뭘로 받아요? 귀식 통화, US 달러로 대부분 받는다. 그러면 US 달러를 받으면 개도국이 그냥 갖고 있나? 아니죠? 이제 외환보유고로 대부분 다 그 나라에서 갖고 있게 되는데 항상 그 위험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아시아 쪽에서는 뼈저리게 아시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멕시코 외환위기, 우리나라 아시아 금융위기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그죠? 틈만 나면 외환보유고 쌓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US 달러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상품 수출 대가로 들어오면 외환보유고로 어떻게 그냥 현찰을 갖고 있나? 현찰로? 캐시로? 금고에다? 아니죠?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뭐 한국은행 감사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US 달러 운용을 너무 좀 수익성도 안 나는 너무 좀 그런 데다가 왜 운용을 하느냐. 운용을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해라. 네? 막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받는 게 왜 그래요? 주로 어디다 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US 달러 표시 채권에다 운용을 많이 해요. 요즘 이제 심하겠지만 유로화 채권에도 많이 운용을 하고요. 그래서 유로화 표시 통화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국제 채권 시장에서 유로화 표시 채권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번 거래에서는 를 다시 이게 여기서 US 달러를 다시 선진국으로 돌려주죠? 이쪽에서 뭘 주고? 뭘 주고? 채권을 주고. 채권으로 개독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발행.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래서 선진국이, 유럽이 재정적자,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재정적자가 큰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면 개독에서 항상 사주는 대기 상태로 항상. 잘 사주니까. 그죠? 재정적자가 큰 문제가 안 됐던 거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안 되다가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는 건데 평상시에는 이런 식의 가 노멀하게 평상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와도 뭐 계속 연장하는 거죠. 중국이 여기서 중국은 개독이라고 볼 수가 그렇다고 선진국도 아니고 중국 같은 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 개독도 아니고 선진국. 자, 중국 같은 경우에 US 달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외환보유고를. 보유고 1위잖아요. 일본 1인가? 중국 1인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래서 중국이 이렇다 보니까 US 달러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어? US 달러 채권을. 그래서 항상 미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죠. 만기 연장 안 해주겠다 막 이렇게. 어? 근데 만기 연장을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럼 미국에서 큰일 나는데. 그냥 협박하는 수단으로만 자꾸 이제 하고, 자꾸 뭐 좀 정치적으로 압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시 이제 되받아치고, 만기 연장 안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진국이 대부분의 발행자 사이드에 들어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채권은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수요처가 있으면, 반드시 뭐 돈이 모자라서 이런 것보다 수요처가 있으면 발행을 해요. 그게. 다른 용도로 또 얼마 안 돼 이렇게 재정적자를 예,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로 놔둘 방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운영을 해요. 위험하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 구도가 큰 구도가 깨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방식의 어떤 큰 그림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은행의 간접금융 거래하고는 조금 좀 다른 면들이 좀 있어요. 네? 외환보유고 운용수단이라든지 뭐 어떤 재정적자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갖고 어떤 채권은 좀 독특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채권 타입은 고정금리채가 70%, 변동금리채가 30%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비해서 변동금리 채권이 좀 비중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한 자리 숫자일 거예요. 한 자리 숫자. 거의 변동금리채는 발견하기 힘들어요. 다 고정금리채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요처가 고정금리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압도적으로 고정금리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고정금리. 발행자 타입, 국제채권 시장에서요. 금융기관이 제일 많고 정부, 일반기업. 채권, 자금 조달할 때 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신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채권의 본격적인 시장은 역사적으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채권 시장이 커 나간 거예요. 정부가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통해서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채권에 아주 이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무슨 성격?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아주 이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디폴트 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위험 채권이다. 위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채무 불이행을 따지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그런, 그래서 정부가 발행해주면 원리금 상환의 위험이 뭐 완전히 제로다 이럴 수는 없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없으면 한국은행, 그러니까 그 국가의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통화를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잘 감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극단적인 그런, 뭐, 민간에서는 그런 수단이 전혀 없잖아요. 국가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분이, 제일 많죠. 근데 국제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정부 부분에서, 달러 표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수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거래를 통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채권을 통해서 발행할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급할 때는 그렇게라도 하죠. 급할 때는 외환보유고가 모자라다. 급하다 할 때는 채권 발행해서 US 달러 자금 조달을 해오거든요. 자, 정부분에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죠. US 달러 표시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이름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간단하게 이제 플레임은 아니고 약자로 외평채다. 그렇게 하죠.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달러를 조달을 하죠.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달러가 모자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또 언제 어느 때 또 모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또 외환보유가 많다 그래서 또 발행 안 하고 외환보유고가 뭐 없으면 잔뜩 발행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자금 스케줄을 기업이나 뭐 정부나 항상 그렇게 가져가는 건 아니고 항상 그 국제시장이라는 거는 신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US 달러를 많이 조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 나라 무슨 문제 있는 거냐, 외환보유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잘못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눈치 안 채게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주기로 자금을 조달해 가는 거예요. 그 원래 그런 보통의 모습이 그런 모습. 그다음에 외환시장과 환율. 이제 화폐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원래는 국제 자본시장,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국제 자본시장, 은행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해서 주식시장은 제가 안 다룬다고 그랬으니까 부채시장만 다룬다고 했어요. 국제 자본시장, 그건 이제 다른 말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은 국제 신용시장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덴마켓, 그러니까 주식은 제외시켜 놓고 그러니까 신용이 중요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 즉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신용시장이다. 외환시장은 통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근데 아까 초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외환시장은 단순히 통화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외환시장을 이용해서 국제 자본시장처럼 자금의 조달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외환시장을 자금 조달 시장으로 많이 이용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외환시장은 영국이 가장 그런 통화의 교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 규모로 봤을 때 영국이 가장 크다. 보통 이게 파생 상품들이 여기 나왔던 이런 파생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통화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외환시장의 특징은 장내 거래가 대부분 나라에서 100% 그렇다고 하는 건 뭐 통계적인 건 항상 세계 통계는 그렇게 100%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환 거래는 장외에서 이루어져. 장내가 아니고 장외에서. 장내 거래하고 장외 거래의 차이는 뭐죠? 장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식적인 그러면 별도의 거래소라. 이 공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이 별도의 거래소가 사실 이것도 따져보면 별도의 거래소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런 기준보다는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기관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정부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는 예를 들면 그런 그 지배구조에 제가 돌려서 얘기하지만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그런 그 거래소 그런 공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거래소를 우리가 장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 세금도 떼가고 뭐 거기서 거래하는 우리나라 주식 같으면 장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주식들 리스티드 컴퍼니 상장 기업 그래갖고 거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제한시키고 막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규제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그 거래가 원칙적인 의미로는 거래가 좀 위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정부의 간섭으로 공식적인 거래소. 그걸 이제 우리는 장내 거래다. 그렇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주식의 코스피 시장. 장외 시장은 그런 공식적인 거래가 없이 비공식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가 사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인 거래소가 있느냐 비공식적으로 거래소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공식적인 거래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부에서 개입해서 만드는 그런 공식적인 거래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고 비공식적인 거래소가 있어요. 따로 장외에서.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시스템을 잘 갖춰놨어요. 장내하고 장외하고 거의 뭐 구분이 없을 정도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장내는 뭔가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장외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고 뭐 전화로 거래하고 막 그런 걸 연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자거래를 통해서 하고요. 전화 통화보다는.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장내 거래소의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를 해요. 근데 그게 단지 공식적인 거래소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하지만 은행 뭐 연합회 뭐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민간 주도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장외 거래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거래소가 그런 필요가 없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그 안에 플레이어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참가자들이 불특정 다수로 개인들 막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안 들어오고 뭔가 막 불공정 거래를 하고 막 이상하게 거래하는 그 투자들을 잡아내지 않고 막 이러면 피해가 너무 확산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별도 거래소를 두고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거래 규제를 많이 가하게 되죠. 그래서 막 퇴출시키고 막 일정한 조건으로 상장시켰다가 안 되면 퇴출시켜버리고 투자자도 이상한 거래하는 사람 발견되면 거래 못하게 하고. 근데 장외 거래는 그런 게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이 은행들 플레이어가 몇 안 되는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 규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외에서 자기들끼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장외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외환 거래는 크게 구조를 보면 이렇게요. 인터뱅크 마켓하고 은행 간 거래하고 도매 소매로 홀세일 리테일 도매 소매로 구분을 해갖고 외환 거래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 한쪽 그러니까 한쪽이 반드시 은행이어야 돼. 그러니까 은행을 끼고 거래하지 않는 외환 거래는 암시장이죠. 암시장. 반드시 은행을 통해야 되죠. 그래서 은행 간 거래, 인터뱅크 마켓. 그러니까 여기서 은행과 은행끼리 거래하는 데서 환율이 결정되면, 이걸 기준 환율이 결정되면, 그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매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은행 이외의, 대상을 두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중앙은행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은행 금융기관, 정부, 기업, 개인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 고객, 일반 고객 뭐 이렇게. 그래서 기관 고객이란 금융기관 고객, 금융기관 고객, 비금융기관 고객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그냥 고객이라고 했죠. 구분하면 기관 고객, 뭐 일반 고객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고객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 외환은 그러니까 고객끼리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고객끼리는 거래는 절대 안 된다. 하고 싶으면 암시장에서 하라. 그래서 은행과 사이에 장외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외국한 브로커라고 하는 브로커를 두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브로커를 두고 하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이 브로커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거래소처럼 똑같은 거래소 아주 유사한 시스템을 놓고 전자거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전화 같은 거 하지 않고.
근데 세계 외환시장을 보면, 선진은행시장을 보면 은행하고 은행이 이런 브로커 없이 직접 하게 됩니다. 브로커 없이 직접 만나서, 브로커 없이 직접. 그걸 이제 딜링 한다 그러죠. 딜링. 브로커를 두고서 하지 않고 직접 거래소, 직접 자기네들끼리. 주요 선진국 대형은행들은 이렇게 딜러로서, 딜러. 단순히, 그러니까 거래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거래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달러, 외화를 사달라, 팔아달라 하면, 반드시 응해주고, 어느 때나. 준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준비 상태로. 그러니까 외환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재고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재고가 많이 있으면 자기가 딜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딜러를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워낙 금액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자기가 재고를 보유하면서 딜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만 하는 거고요. 외환 같은 경우는 이게 화폐란 게 들어왔다 나왔다 굉장히 회전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 거액의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또 빠져나오고 다시 또 들어오고 나가고 굉장히 회전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이 회전이 느리고 유통시장이 거의 없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자, 그래서 재고를 보유하면서 딜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그러니까 하는 개도국의 은행들이 다 그래요. 정부에서 외환보고 이거를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달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딜링을 하기가 힘들어요. 재고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어느 때나 거래 상대방이 돼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거래를 할 때도 브로커 끼고 자기가 나서서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서고 그때만 내가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거래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거래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브로커를 끼고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면 직접 들어와서는 안 되고, 다른 은행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율의 표시 방법. 환율은 보통 우리가 US 달러 환율 표시할 때 $1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달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주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있죠. 일상적 대화나 매스컴 사이에서는 $1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잘 안 부르고, 그리고 세계 외환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렇게 부를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나가서는 이게 더 이상 안 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런 식으로요. $1. 그러니까 앞에다가 기준 통화를 쓰고 슬래시하고 상대 통화를 쓰게 된다.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1 이렇게 $1 환율. USD /KRW 이렇게. US 달러 1달러당 얼마냐? 코리아 원으로 얼마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요. US 달러 KRW. 그래서 읽을 때도 달러 원, 우리나라 발음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달러 원. 이렇게. 달러 원이 이러면 1187.93원이다. 근데 이거를 $1라고 자꾸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누가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해했던 이유는 이걸 통화 표시로 할 때, 환율 표시를,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ISO 티커라 그래요. ISO 티커. ISO 티커 말고 이렇게 통화 표시로도 표시하거든요. 그거 할 때 이렇게 1달러당 얼마, $1 이렇게 이게 분수, per 1달러.
이렇게 이거 1 per 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분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1 달러 이렇게 읽는 바람에 그게 굳어져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매스컴에서도 달러 원으로 이제 많이 바꿔서 부르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바꿔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 교재에서 요즘 나오는 교재들은 달러 원으로 많이 돼 있는데 옛날 교재들은 1달러로 돼 있는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이 기준을 따를 거거든요. 이 기준을 따라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시험 때 바뀐 거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세계 외환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상은 이런 식으로 당연히 US 달러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죠. 환율의 표기 방법 ISO 티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보통 요 약자가 요 잉글리시 풀네임을 기준으로 해서 약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단 하나 스위스 프랑만 좀 틀리죠? 이건 이제 라틴어의 약자라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끝까지 고수하는 바람에 CHF로 이렇게 약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ISO 티커하고 통화기호 표시한 거하고 이렇게 달라요. 여기서는 이게 분수인데 여기서는 이게 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게 기준 통화, 뒤에 게 상대 통화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국 내 시장에서 자국 내 외환 시장에서 표현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제3국에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특정한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제적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제3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시 방법이 틀려요. 자국 시장 표시 방법은 홈 커런시 이 방법을 이제 제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화폐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얼마냐. 그래서 US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이다. 그래서 인달러. 그래서 홈 커런시 자국 통화 표시 방법. 혹은 직접 표시 방법, 디렉트 쿼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통화 표시 방법은 이거를 per one.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죠? 1원당 이거 얼마냐. 우리나라 화폐가 외국 통화로 따져서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얼마냐를 따지려면 우리나라 화폐로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 통화 표시로 표현을 해야 되죠. 가장 많이 쓰는 게 US 달러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외국 통화 표시 방법, 간접 표시법. 국제시장 기준 표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다 서로 이건 제3국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US 달러를 미국 바깥에서 영국에서 US 달러를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 그때 뭐 자국 통화 표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3국에서 US 달러를 거래하려면 그거를 어떻게 뭘 기준으로 기준 통화를 뭘로 잡을 거냐 하는 거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US 달러가 키 커런시이기 때문에 US 달러 1달러당 상대 통화가 얼마냐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런 걸 이제 유러피안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갖고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메리칸 텀, 미국식이라고 얘기해요. 즉, 그 상대 통화를 US 달러로 표시하면 몇 달러냐 이렇게. 즉 미국 입장의 홈 커런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메리칸 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닌 거를 반대 유러피안 텀. 그러니까 항상 그 용어를 정할 때 보면 아메리칸 아니면 그건 유러피안이다. 항상 그래요. 옛날에는 전 월드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 유럽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이 아니면 그거는 이제 유럽식이다. 그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통화는 유럽식으로 표시하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통화에 한해서만 아메리칸 텀을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아메리칸 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에 1유로가 US 달러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US 달러 1달러가 이게 유로화로 얼마다. 유로화로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뭐 시험 문제나 뭐 이런 거 계산상 뭐 할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환율을 표시할 때, 환율을 고시할 때 이렇게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내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그러한 신문들을 보면 이 네 개의 통화만 유독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통화는 전부 유로피안 스타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US 달러는 그러니까 매개 통화로 쓸 수 있다. 환율을. 그러니까 환율이 항상 그렇게 형성돼야 된다. 좀 이따 이제 크로스 커런시 해갖고 이제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멕시코 화폐, 멕시칸 달러, MXN이 멕시칸 달러인가요? MXN, 멕시칸 페소. 멕시칸 페소를, 한국 원화를 멕시칸 페소로, 환전하지 않고, 그렇게 뭐, 환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있다면, 국내에. 멕시칸 페소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 돈을 US 달러로 바꾼 다음에, US 달러를 다시 멕시코에서 멕시칸, 페소로 간접 환전을 한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그러니까 무역에서는 그걸 기축통화. 그러니까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개통화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달러에 대한 환율은 각국 외환시장에서 잘 그 환율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이 US 달러 코리아 원, 달러 원 환율이 잘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동경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엔 환율이 잘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각 국의 외환시장에서는 대달러 거래가 항상 제일 활발하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뭐 압도적으로 그냥 거의 90% 이상이 대달러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 화폐는 거의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이런 거 엔화 환율은 어떻게 하느냐? N1 환율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1엔당 얼마 할 거냐? 보통 이제 N 같은 경우는 100엔당 얼마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화폐 단위 때문에 100엔 단위로 해줘야 단위가 원이 1000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달러하고 이렇게 절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축 통화가 아닌 화폐들끼리의 환율 서로 이제 거래가 그 시장에서 이런 쌍으로 거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쌍으로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가물에 콩나듯이 거래가 되긴 하지만 그 환율의 유동성이 거래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질 않아요. 그래서 이 환율은 간접적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요.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돼 있고 달러 엔 환율이 이렇게 돼 있다면 수식을 이렇게 하면 N1 환율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따라서 하게 되면 이렇게요. 이렇게 분수만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그렇죠? 이거 이해 못해 금방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거 뭐 금방은 이해가 안 가지만 좀만 신경 써 들여다보면 끌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요. 개념적으로도 쉬워요.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는 992.1원이고 1달러에 엔화로는 115.601원이다. 그러면 엔화하고 원화의 거래 비율은 당연히
992.10하고 115.60. 이 환율, 그 비율대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1달러하고 교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990.10 나누기 115.60. 언뜻 봐서는 어떤 게 분자에 올라오고 어떤 게 분모에 올라올지를 모르겠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수식만 들여다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환율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기축통화가 아닌 그런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인은 그거죠. 그렇게 잘 거래가 되지 않는 외환의 쌍의 환율은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가정하고 이론적인 환율을 고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거래가 안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차익 거래, 돈을 벌 수가 있는 찬스가 생기게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든지 아마 또 나올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외환 시장에서 어떤 거래를 하나 그런 걸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또 얘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기준 환율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 기준통화 2의 환율, 조합을 환율을 계산하는가. 이게 분수가 아니라 그랬는데, 계산할 때는 분수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 이게 앞에가 기준통화에서 뭐뭐당 해갖고 분모가 먼저 나와서 그렇지. 논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앞에 통화당, 뒤에 통화. 앞에 통화당, 뒤에 통화. 그러니까 앞에 게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에서.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맞춰주면 마치 이렇게 약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약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식처럼 처리가 돼요. 이렇게 약분해서 해석할 때 이거를 계산할 땐 분수를 했지만 해석할 때는 앞에 스위스 프랑당 제페니스 엔 뭐고요? 기준 환율, 상대 환율. 기준 통화, 상대 통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떨 땐 나누고 어떨 땐 곱하고 막 이래야 돼요. 어떨 때요? 이런 게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는 거야. GBP 같은 경우에,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메리칸 텀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화폐는 유러피안 텀으로 표시하고, 국제외환 시장에서. 이게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나누고 어떤 경우는 곱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복습 겸해서 한번 몇 개 더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입 환율과 매도 환율.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국제 외환 시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안 따라요. 그래서 딜러로서 은행들이 외환 거래를 하기 때문에 딜러는 항상 매수가, 매도가 이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매수가, 매도가 이걸 제시를 하죠. 그래서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요. 앞에 비드, 에스크. 살 때 얼마? 팔 때 얼마? US 달러 1달러당 제페니스 엔 108.27 N인데 그거를 살 때는 108.27엔, 팔 때는 108.37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비데스크 스프레드. 이게 이제 은행에 그러니까 항상 딜러는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세 차익을 자기가 만들죠. 시세 차익을 자기가 만들어서 비데스크 스프레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은행 간 환율하고 대고객 환율. 은행 간 환율이 아까 소위 도매 시장이라고 했던 거요. 인터딜러 마켓이라고 했던 거요. 거기서 이제 기준 환율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은행 간 환율이고. 아까 그 외환 시장에서 네, 여기요. 소매 시장.
이게 이제 대고객 환율. 대고객 환율은 은행 간 시장에서 형성된 기준 환율에다가 이제 비드에스크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해서 그건 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다음에 결제 방법이라고 대고객 환율은 별일 없으면 되게 노멀한 경우에는 아침에 고시되고 저녁 끝날 때까지 안 바꾸는데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씩 바꾸기도 그렇게 해요. 자기는 일방적으로 그냥 그거를 고객한테 제시해주고 그렇게만 거래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절대 뭐요? 이 외환 시장은 이 고객하고 이 은행하고 서로 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행에서 제시한 일방적인 환율에 그냥 그대로 마치 물건처럼 그냥 제시한 거에 정가가 정해 있어서 그냥 그대로만 외환은 쇼핑할 수 있는 거예요. 딜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결제 방법은 현찰, 여행자 수표, 트래블러 체크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한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을 결제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외화를 사건 팔건 그런 거 할 때 상대 통화를 현찰로 할 것이냐, 여행자 수표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전신환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걸 이제 결제 방법이라고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환율의 차이가 당연히 이게 거래 비용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게 매수자한테 가장 유리하고 현찰이 가장 불리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